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하는 파일럿 최재승 기자입니다. 청소년 진로 특강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건축 관련해서 유튜브 특강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유튜브 스튜디오는 저희 집 3층 다락방입니다. 제가 청소년 진로 특강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아예 만들 계획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유튜브 인강도 청소년 진로 특강과 마찬가지로 1인 8역으로 기획, 구성, 진행, 조명, 마이크, 녹화, 편집, 자막까지 8개인가요? 9개인가요? 저도 헷갈리네. 혼자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이번 유튜브 특강은 여러분과 함께 엄청난 자료와 저의 건축 경험을 모아서 PPT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최재승 기장의 건축하는 파일럿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과거에 공군 전투기조종사로 13년간 조국의 하늘을 지켰고요. 전역해서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 기장으로 25년간 세계 각국을 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타이어 했죠. 저는 7권의 책을 썼습니다. 6권은 청소년 항공 진로에 관한 것이고요. 첫 번째 책입니다. 파일럿의 건축학개론이라는 책은 제가 토지를 매입해서 과거에 살던 집을 제가 직영공사로 건축한 경험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다들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죠. 이 버킷리스트는 영화 주제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버킷리스트란 용어는 이제 신조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장래에 하고 싶은 일들로 이제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버킷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참으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고급차 갖기, 요즘 뭐 차종도 워낙 많고 뭐 차 가격도 그렇고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고급차 갖기가 꽤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미혼 남녀는 이제 결혼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암만 해도 또 좋은 직장 갖는 것도 또 버킷리스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자격증. 요즘은 뭐 각종 자격증이 있죠. 뭐 조리사 자격증, 뭐 지게차, 포크레인, 뭐 중장비. 저도 뭐 물론 조종사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을 했죠. 그리고 무슨 뭐 건축과 관련되고 기술과 관련되고 뭐 보일러, 뭐 열관리기사,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본인이 없는 거, 또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보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순위를 한번 봤는데 3위가 이제 각자 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취미 활동, 뭐 자전거 타기, 뭐 등산하기, 뭐 백두대간 종주하기, 뭐 에베레스트산 오르기, 뭐 많죠. 스포츠도 심지어는 뭐 승마, 저도 뭐 승마를 하지만 뭐 많죠. 수영, 뭐 윈드서핑, 뭐 스킨스쿠버 많죠. 그래서 각 취미 활동,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3위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인가 봅니다. 그 부모님의 효도에 관계돼서 부모님과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위는 뭐니 해도 여행입니다. 저도 항공업계에 있었고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 각국 뭐 여러 나라를 2번, 3번 또 저희 집사람하고 또 여행을 많이 갔죠. 그래서 여행이 그 1위에 올라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죠. 조만간에 뭐 올해 안에는 어떤 윤곽이 좀 코로나19가 잡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정년을 빨리 그 맞이했고 대부분 민항 기장은 65세까지 그 계약직으로 비행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저를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만들었네요. 자, 라떼 버킷리스트. 우리 때는 물론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꽤 됐지만 버킷리스트란 말은 없었고 이제 꿈과 희망, 그 다음에 로망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이제 많았었죠. 그래서 그때는 한때 그 집을 짓고 전원에 멋있는 전원에 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책을 쓰는 거 자기 이름으로 이제 집필을 해서 책을 한 권 내는 게 상당히 그 로망이었죠. 성인들의. 그래서 집 짓고 책 쓰는 건데 저는 2010년에 저는 살던 집을 직영공사로 건축을 했고요. 그 스토리텔링을 3년 후에 제가 첫 번째 책 아까 봤듯이 파일럿의 건축학개론을 그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그 라떼의 로망을 다 이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직영공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직영공사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건축업자, 건축회사랑 이제 도급계약서를 쓰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주가 직접 챙겨서 시공을 하는 것을 직영공사라고 이 바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거는 직영공사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은 이제 건축업자, 건축회사들이 짓게 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과거하고 포항 지진 이후에 이 건축 법령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직영공사를 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이제 제한이 돼 있죠. 법령으로. 그래서 60평 이상은 직영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60평 넘는 거는 종합건설회사가 그 건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공사는 60평까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평 이상은 종합건설회사가 지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 집을 직영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건축 그 전용면적 설계는 59.5평으로 해서 직영공사로 할 수 있게 조절을 해놓은 거죠. 자, 저의 건축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그 파주 교화 소재의 토지를 구입을 했죠. 벌써 22년 전이네요. 참 시간 빠릅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건축 박람회도 가고 건축 준비하고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최종 이제 건축을 하자 해서 1년 동안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많이 도면도 바꾸고 건축 설계사랑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도면이 계속 수정 또 교정 막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에 관계된 그런 그 지식들 도면에다 이제 하나하나씩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착공 준비를 한 1년 정도 직영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에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제 건물을 올렸고요. 2011년도에 사용 승인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3층, 엄밀히 얘기하면 3.5층이죠. 양식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했고요. 1층은 상가로 만들었고 2, 3층은 저희 가족이 사는 걸로 해서 이사를 해서 10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건축 욕심이 발동을 해서 꾸준히 또 땅을 또 보러 다녔죠. 그래서 그 파주교화 인근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매입을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 토지는 어떤 토지냐면은 LH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 토지를 분양을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최초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을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토지의 전주인이 이제 계약을 했다가 토해낸 거죠. 그래서 다시 LH공사가 인수해서 이제 재분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하고 딱 이 토지를 보는 순간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작년에 직영공사로 공사를 했죠. 그래서 8개월에 거쳐서 천천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이사해서 지금 겨울을 나고 있고 이제 계속 쭉 살 계획이죠. 예, 보시다시피 흰색 대리석으로 2층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유튜브를 찍는 곳이고요. 다락방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111평입니다. 딱 좋죠? 한 100평 정도가 좀 좋더라고요. 자, 직영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뭐니 해도 당연히 건축비 절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더 이게 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건축을 한 분들이 이제 건축주로서 건축을 한 분들이 집에 살면서 이제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문제, 결국은 하자죠. 하자는 부실공사에서 비롯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건축주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다 지었다고 해서 다 이제 사용 승인까지 받았지만 살면서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하자 형태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이 부실공사가 되지 말자. 부실공사 하는 집을 내가 거기서 살지 말자. 완전히 개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건축업자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건축업자가 다 나쁘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뉘앙스가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업자는 성실하고 잘하죠.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건축업자, 그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목격도 하고 경험담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또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영공사를 한 거죠. 또 더 있나?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고요. 저는 평소에도 제가 살던 집, 아파트도 그랬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도 몇몇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가 인테리어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가일 수도 있고 타인의 상가도 했는데 그런 인테리어 경험이 나름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현장 소장, 이게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현장 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죠. 착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 그 다음에 공사 인력들이 제가 인력 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인력들이 들어가서 저한테 공사를 맡겨주시면 공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건축에서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는 게 전기, 설비, 목수.
전기하고 목수는 좀 들어보셨죠? 근데 설비는 뭐나 하고 좀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의 눈높이는 이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잘 모르시는 여성분들이 암만 해도 남자보다 좀 모르죠. 그래서 3, 40대 여성분들을 위한 눈높이로 제가 강의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에 좀 많이 알거나 저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설비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우리 화장실물, 오수, 생활하수 이것들을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다음에 급수, 하수 처리, 오수 처리, 그다음에 빗물까지 이렇게 다 처리되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쪽 바닥에서는 그냥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제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직접 시공한 거는 목수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페인트는 제가 직접 방수까지, 그리고 이 스프레이건은 이제 페인트 칠할 때 쓰는 건데 지금 저희 집 안에 내부는 다 귀조토 페인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귀조토 페인트는 뭐냐면은 그 조깅에서 나오는 그 화석의 재료죠. 그래서 그 흰색의 그 조개가루로 된 걸로 도료, 페인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귀조토 페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친환경 페인트입니다. 근데 거기 그 페인트를 이제 스프레이건이나 붓이나 롤러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뿜칠을 했어요. 뿜칠 기계를 제가 사서, 뿜칠이 뭐냐면 이렇게 오돌도돌, 그래서 이렇게 화장지처럼 엠보처럼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하는 그 뿜칠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체 우리 집 내부를 귀조토 페인트 뿜칠로 다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타일 작업도 저도 할 줄 압니다. 제가 몸을 많이 팔아서 열심히 했죠.